예, 수능특강 실전학습 6미단계 설명 시작합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면 해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거는 적성의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최근 몇 년 동안 6미단계가 수능이나 혹은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지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능에 나온 바가 없고요. 모의평가는 한 10년 정도 사이에 고 1, 2, 3을 통틀어서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것 같고요. EBS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확률로 비슷한 빈도로 수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금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글입니다. 반면에 적성의전이라고 하는 글은 이 글하고 굉장히 유사한 글이에요. 유사하다기보다는 똑같은 글입니다. 사실 전반부는 그런 글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모의평가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이거 공부하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적성의전도 함께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 글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야기의 어떤 종류가 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후반부에서는 영웅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글이 출제가 된다면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 부분도 기회가 되면 찾아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우선 그렇다면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 시작합시다. 자, 이 작품은 신라태자 김소선의 일대기를 다룬 한문 장편 소설이다. 전반부는 적성의전과 매우 유사해서 말씀드린 그대로죠. 적성의전이라고 하는 거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구약 모티브와 구약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약을 구하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부모가 아파서 약 구하러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 갈래복합이었나요? 바리떼기에서 본 적이 있죠. 바리떼기가 자기 아버지 약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구약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형제 갈등이 등장을 한다. 자, 형제 간의 갈등도 전반부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 구조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적성의전과 똑같기 때문에 내신이건 모의평가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자,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점 같은 것들 눈여겨서 공부해 둘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후반부에는 출제가 된다면 얘가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후반부에는 남녀 결연과 남자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하는 이야기, 남녀 결연과 영웅적 활약상이 펼쳐지며, 자, 요거를 잠깐 볼까요? 요거는 그 주인공이 되는 김소선이가 영웅적 모습을 보이는 건 이상할 게 없죠. 흔하게 보는 거니까. 근데 여기 누가 포함되냐면요. 그 김소선의 두 번째 부인이 전쟁터에 함께 참여해서 영웅적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전에 봤던 옥루몽이라든가 혹은 홍계월전과도 맥락이 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역시 같이 연결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주인공이 중국에서 용맹을 떨친 후에 일본으로 원정을 가서 항복을 받아내는 이른바 일본 원정담이 전개된다. 이것은 이전의 운에 유행하던 소설의 모티브들을 적절하게 차용하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6단계 자체가 그 작가가 쉬면서 재밌는 소설 빌려가지고 거기서 재밌는 부분만 발췌해서 만든 글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의 모티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짬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앞에 이런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이런 줄거리입니다를 얘기해 주고 시작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머릿속에 예단을 가진다고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질문이 쉽게 읽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모든 지문들, 어떤 지문들이라도 이미 앞에 이야기를 다 알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라고 미리 정보를 주고 시작하는 강의는 실전적인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능 특강 제일 뒷부분에 붙어있는 실전 문제니까, 실전 문제 풀이니까 앞에 아무런 예단 없이 여러분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이거를 처음 본다는 전제하에서 독해를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죠. 소선이가 등장인물 나와서 일단 찾아야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죠. 소설에서는 인물하고 시간과 장소, 장면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소선이가 비로소 자리에 나가 정의 소매를 떨치고 단소를 불고자 할 때, 그러니까 아마도 단소를 불려고 폼 잡는 거고, 비로소 자리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단소를 불라고 청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몇 번 사양하다가 단소를 부는 모양입니다. 단소를 불고자 할 때 호련 공중에서 한 기러기가 슬피 우는 것이 들리니 단순한 소재 같지 않죠. 얘가 슬피 운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감정이 입돼 있잖아요. 뭔가 이 글 속에는 어떤 인물과 연관성이 있는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자, 기러기가 슬피 우는 것이 들리더니 점점 구름 밖에 떨어져 가봉루로 향하여 오거늘. 그렇다면 이 인물이 있는 공간 나왔죠? 가봉루로 향하여 오거늘.
소선이가 단소를 땅에 던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더니 안색이 돌변하면서 기러기의 소리를 듣고요. 안색이 돌변하며 눈물이 비오듯 하는지라. 그렇다면 하나 알게 됐네요. 요 기러기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소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 소재라고 하는 것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이윽히 있다가 그 기러기가 소선의 곁으로 날아가 멈춰 고개를 들어서 슬피 우니 소선이가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의 목을 안고 실성 통곡하거늘 공주와 궁녀들이 어라. 등장인물 또 나왔어요. 공주하고 궁녀들도 요 장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일단 원칙대로 찾아둡시다. 자, 공주와 궁녀들이 다 크게 놀라다가 이상히 여기지 않음이 없어 그 기러기를 보니까 순전히 붉은색인데 한 서간이 있어 그 발에 메었더라. 자, 서간, 편지가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구조의 글이 나오게 되면 편지의 내용 묻는 문제, 사실일치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오거든요. 눈여겨볼 부분이고 특히나 이 글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편지 이야기죠. 그래서 더더욱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읽고 나서 몇 가지 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공주가 크게 기이 여겨서 급히 열어보니까 그 글에 하였으되 좀 이상해요 이거. 이상한 거 없어요? 난 좀 이상한데. 자, 기러기는 틀림없이 소선이하고 관련성이 있죠. 그런데 왜 편지를 공주가 열어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아직은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편지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일치문제 분명히 나올 거야. 이런 구조, 고전소설에서 편지글 나오게 되면 일치문제 꼭 물어보니까 눈여겨서 읽으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모년모월 모일에 신라국 왕비 석씨는 원통함을 머금고 피눈물을 뿌려서 그를 태자 소선에게 붙이노라. 뭐가 나왔나요? 발신자는 신라국의 왕비 석씨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 아들 태자 소선한테 보내는 거다. 그러면 일단 이 편지의 첫 번째 기능이 나왔네요. 이 편지를 통해서 소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겁니다. 소선이가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라 신라의 태자라는 거죠. 자, 예전에 네가 부왕이 병으로 누워 계실 때, 자, 아버지 왕이 병으로 누워 있을 때 도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 바다를 건너 남으로 향해서 해숙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아서 보타상으로 영약을 찾아갔으니 이것이 어찌 10살짜리 어린 아이가 능히 행할 바이겠는가? 자, 그러나 네가 결의하고 가기를 원하되 죽기로서 스스로 맹세하니 만약 너의 감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자,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네가 반드시 죽을 뜻이 있는 고로 부왕이 허락하시고 나도 또한 허락하였더라. 자, 과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약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데 너무 어려서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들의 뜻이 워낙에 결연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엄마도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대개 너의 지성에 감격하고 하늘이 돌보시고 신명이 붙들어서 마침내 험난함에서도 탈 없을 것을 생각함이라. 내가 왜 도대체 허락을 했느냐? 왜냐하면 네 정성을 보고 하늘이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를 보냈다라는 거죠. 자, 네가 간 후에 왕자 세징이가 스스로 말하되, 자, 인물 나왔죠, 그죠? 인물 나왔는데 일단 무조건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소선과 갈등 관계의 인물이니까 아예 이렇게 다르게 표시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자, 세징이가 스스로 말하되 특별히 배 한 척을 구하여 너의 뒤를 따라갔다가 너와 같이 돌아오리라 라고 하므로, 자, 이제 일단 먼저 소선이가 떠났고 엄마 아빠가 걱정하고 있는데, 자, 나이가 더 많은 놈이겠죠. 왕자 세징이가 자기가 따라갔다가 좀 보호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므로 해상 만리에 파도가 하늘을 치는데 네가 홀몸으로 가 보호할 사람이 없음을 염려하여서 부왕이 허락하시고, 자, 그러니까 세징이를 소선의 보호자로서 나중에 출발을 시킨 거죠. 나도 또한 허락하였더니 어찌 반년 후에 세징이는 약을 가지고 홀로 돌아왔으되 너는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음을 뜻하였으리요. 상황 이해하겠죠, 그죠? 약 구하러 갔는데 나중에 간 놈은 약 가지고 돌아오고 먼저 간 놈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또 갑니다. 세징의 말은 가로되, 자, 이제 못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세징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징이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죠. 자, 이쯤에 선생이 하나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편지, 이 편지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과거 사건을 요약하고 있죠. 요약적으로 정보를 독자한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당연히 그지?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전달된 걸 볼 때 의외로 어떤 문제를 많이 물어보냐면, 여긴 지금 그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에 의해서 출처를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왜 엄마랑 헤어졌고 왜 얘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대충 짐작을 하죠. 자, 그것을 서술자가 우리한테 그 정보를 알려줬나요? 어때요? 아니죠. 서술자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 글 속에 등장인물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판단하게 된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도 잠깐 본 다음에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세징의 말을 가로되 타인이 전하는 바를 들은즉, 그럼 세징도 지가 들은 이야기를 왕비한테 전하는 거죠. 타인이 전하는 바를 들은즉 혹은 네가 보타산에 이르렀다가 풍파에 표류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라고도 하고, 또 혹은 네가 대양에 이르러 빠졌으되 구하지 못하였다고도 하니, 그 전하는 말이 너무도 모호하므로 진실로 믿기가 어렵고 이것이 내가 의욕히 여기는 여러 가지로 생겨 종시 마음에 풀리지 않는 까닭이로다. 그러면 잠깐만 정리해 봅시다. 지금 누군가요? 소선이가 돌아오지 않아. 자, 그 이야기를 누가 전달해 주고 있냐면 세징이가 왕비한테 소선이가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죠. 왕비는 자기 아들 소선이가 왜 안 돌아오는지를 누구를 통해 듣게 되는 거냐면 세징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정보 출처. 그런데 세징은 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 말하냐 하면 타인으로부터 전하여 들었다, 전언한 거죠. 지가 누군가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 정보의 출처를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왕비한테 전해 주고 있고, 그 다음 플러스 이 왕비가 그 정보를 들은 다음에 심리가 나와 있죠. 믿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죠. 세징의 말 자체를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어디 보자. 너의 온후한 덕성과 효우의 행실로서 상천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늘이 도우심 받지 못하고 어찌 재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탄식하고 있고요. 부왕의 병든 몸은, 자, 그다음 잘 보세요. 부왕의 병든 몸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나으시니 도인의 말이 가연 징험이 있도다. 아까 도인이 그런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약을 구해왔는데 진짜 그 약을 먹어봤더니 낫어. 그러니까 도인의 말이 징험이 있다. 도인의 말을 왕비는 신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이로써 보면, 이렇게 믿을 만한 도인의 말로써 보면 네가 살아서 고국에 돌아오는 것 또한 가히 나를 기약하여 기다릴 것이로다. 무슨 말일까? 아마도 도인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소선태자는 죽지 않았고 분명히 살아 돌아올 겁니다라고 말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 말을 듣고 병도 나았으니까 네가 돌아온다는 것도 아마 확실할 것이다. 도인의 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비록 그러하나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지금껏 4년이니 어찌 너에게 큰 애군이 닥쳐 천수를 도망키 어려움이 그 도인이 나를 속여 그러한가. 자, 나를 속여 그러한가. 보세요. 복잡한 심리야. 일단 도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 말 믿는데 무려 4년이나 지나도록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도인의 그 말에 대해서 의구심까지 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주가 아득하나 질문할 곳이 없고 하늘 끝과 땅 모퉁이에서 소식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 나로 하여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자, 네가 동궁에 있을 때 길들인 바 붉은 기러기가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알겠네요. 떠나기 전부터
소선이가 키우던 기러기 모양입니다. 붉은 기러기가 네가 남해로 간 후부터 옛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고 홀로 배하면서 매양 나를 대하여 머뭇거리며 슬피 울되 하소연하는 바가 있는 듯하니 뜻하건대 네가 혹 죽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 있어서 나로 하여금 서간을 붙이게 하고자 그러함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마음이 어지럽고 붓을 잡아서 쓰고자고 하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것 같다. 기러기의 발에 메어서 소식을 붙여 멀리 묻노니 너는 과연 보는가 못 보는가. 자, 이 편지가 아들한테 전해질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통이 가슴에 얽히고 일은 허탄하니 그 전하고 전하지 않음은 가히 알지 못하겠구나. 또 말하고 있죠. 그죠? 아들한테 전해질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러기가 당도하는 날에 곧 답서를 보내어서 노모로 하여금 밤낮으로 멀리 바라보게 하지 말라. 천만 울며 축수하노라. 자, 여기까지 편지의 내용이고요. 자, 공주가 보기를 다하더니 아까 그 부분이죠. 이상했어요. 그죠? 왜 공주가 보는지 몰라. 자, 공주가 보기를 다하더니 오열하고 크게 울면서 눈물을 흘려 비로소 소선이가 신라국 태자로서 소선의 신분을 확인하게 됐고요. 타국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왕자 세징으로 인하여 그리 됨을 알았더라. 그렇다면 왕자 세징은 나쁜 새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것도 공주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에 옷깃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아 소선더러 말하기를 이제 기러기의 발에 메인 글을 보니 곧 기국 왕비의 편지입니다. 청컨대 태자를 위하여 한번 외우겠습니다. 자, 태자한테 읽으라고 하면 되지. 왜 또 외운다고 할까? 이윽고 등불을 밝힌 후에 한번 낭독하니 음성이 청하여 옥을 울린 각건을 글자마다 뼈에 사무치고 글귀마다 코에 시리니 좌우의 궁녀가 듣고 또한 모두 말을 읽고 울며 소선을 머리를 숙이고 듣다가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급히 두 손으로 모비의 편지를 받고 어루만지며 슬피 울다가 갑자기 뜻밖의 두 눈이 활짝 열려 물건을 보매 하나여 장애됨이 없더라. 이제 알겠네요. 지금까지 소선이의 상태는 뭐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어. 근데 엄마의 편지를 보고 엄마가 그리운 마음에 울다가 눈이 떠지게 된 상태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상태니까 공주가 대신 편지를 읽어준 것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네.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10살 때 아버지의 약을 구하기 위해 홀로 떠났다고 했으니까 10살 당시에는 눈이 안 보인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다가 세징을 만났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지. 그럼 요 단계. 요 단계에서 아마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이니까 세징한테 약을 빼앗기는 단계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되었구나라는 것도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맞아보겠습니다. 공주를 보매 봉간하피. 자, 눈을 뜨고 공주를 보니까 잘 차려입고 있어. 봉간하피로 용모가 연꽃같이 방금 자리 위에 단정히 앉았으니 소선이가 항망이 자리를 피하여 머리를 돌이키며 두 손을 모으고 섰더라. 여기까지가 일단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후반부의 이야기는 뻔한 거죠.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해서 결연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이 공주와 함께 신라국으로 가게 되겠고 거기서 이제 세징이를 징벌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서간에 나타나 있는 석씨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석씨의 태도 묻는 건데요. 기본 포인트는 뭘까요? 서간에 나타나 있어야 돼요. 일치 문제인 겁니다. 상상하시면 안 돼요. 자, 1번 갑니다. 소선이 떠난 이후의 일들을 차례대로 서술하고 있어. 10살 때 떠났고 그 다음에 뭐하고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죠. 시간 순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세징의 말을 인용하여 세징이가 들었던 말을 전해줬죠. 그죠? 인용한 거 맞습니다. 인용하여서 형제간의 신의를 강조하고 웃기고 있네. 형제간의 신의 전혀 나온 바가 없고요. 이 편지 인용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2번이 일단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3번 부왕이 영약을 먹고 병에서 회복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도인이라고 했나요?
이 도사의 말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4번 소선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고 있어. 누구 때문에? 도사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5번 소선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질문의 형식을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엄마의 마음은 애타는 마음, 답답한 마음일 거고요. 편지를 보시면 질문이 굉장히 많죠. 답은 2번밖에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2번 붉은 기러기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소재의 기능 묻는 문제네요. 1번부터 갑니다. 소선은 울음소리만으로도 붉은 기러기가 자신이 기르던 것임을 알아챘다. 진짜 그런가요? 기억이 안 나면 확인하셔야 돼요. 하늘에 기러기 소리가 들릴 때 퉁소를 불려고 하다가 말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죠. 자기가 기르던 기러기임을 알아차린 거겠죠. 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 확인합니다. 2번 붉은 기러기는 소선이 남해로 간 뒤에 보금자리를 떠나 자취를 감췄다. 아니죠. 계속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왕비석 씨는 붉은 기러기가 자신의 서간을 소선에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구심이었죠. 전할 수 있을지 아닐지 볼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4번 붉은 기러기는 왕비석 씨 앞에서 머뭇거리는 행동으로 소선이 머무르는 곳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왕비가 편지를 쓰면 전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자, 5번 붉은 기러기는 가복루로 날아 들어와서 궁녀가 서간을 열어볼 수 있도록 그녀 곁으로 간 게 아니고요. 소선이가 기러기를 안고 있고 서간을 본 사람은 공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5번도 글레온과 맞지가 않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3번 봅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고전 소설 중에서는 실명한 등장인물이 개한, 눈을 뜨게 하는 경우가 있다. 개한의 계기는, 자, 눈을 뜨게 되는 계기. 왜 눈을 뜨느냐? 계기는 주로 가족 간의 사랑이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다. 즉, 실명한 등장인물이 자신을 애타게 찾는 가족과 상봉하거나 혹은 자신을 애타게 찾는 가족의 소식을 매개자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 자, 자신을 애타게 찾는 가족, 자신 누굴까? 소선, 가족은 엄마겠죠. 왕비, 그 다음 매개자 누구? 공주겠죠. 이런 구조겠네. 전해 듣고 나서 극적으로 소식이 닿는 것에 감동하여 갑자기 눈을 뜨게 된다. 자, 이로 볼 때 실명 개한 모티브는 고전 소설에서 가족의 사랑이나 혹은 부모에 대한 효심을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가 신봉사 나오는 거죠. 심청전.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사랑 때문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족 간의 사랑, 가족을 사랑하는 왕비석 씨의 마음이 자,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마음이 소선의 눈을 뜨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겠군. 보기에 뭐라고 했어요? 가족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이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보기 그대로고요. 자, 2번. 소선은 지극한 효심으로 인해 실명에 이르렀으며 무슨 말인가? 효심,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갔다가 실명에 이르게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한 그 효심으로 인해서 계안을 할 수 있어. 효심 누구?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눈을 뜨게 되어서 2번도 문제가 없네요. 3번 공주는 왕비 석씨의 서간을 읽고 오케이.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며 소선을 뒤따라간 세정의 가족사랑 웃기시네. 세정이 나쁜 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3번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4번 공주는 소선을 애타게 찾는 왕비 석씨의 심정을 대신 전달해 줌으로써 뭐가 되는 건가요? 매개자가 되는 거죠. 엄마와 아들 간의 어떤 정을 연결해주는 매개자로서 기능을 합니다. 전달해 줌으로써 모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다. 5번 소선이 흘린 피눈물에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이니까 효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눈을 뜨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효심이 계안의 계기가 된다고 보기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5번도 맞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별로 어렵지 않은 걸 하나를 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다면 이 글의 후반부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적성의전도 같이 공부해서 뭐가 같고 다른지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